네, 안녕하십니까. 4천만의 경제 읽기 표인봉입니다. 오늘은 재무관리 2탄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부자가 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정말 재밌었습니다. 사실 그 자산관리,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오히려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정말 고민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스튜디오에는 그 인터넷 동호회 부자 만들기 우리 회원분들이 앉아 계신데 이분들도 관심이 많은지 얼굴이 전부 고민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 안 하십니까? 이거 보십시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투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들 함께 풀어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 재무 컨설턴트 재윤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제가 서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재테크, 자산 관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 정말 어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네. 네. 사실 어디에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떻게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디에 하느냐는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하는지 오늘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기대되는 명강의 박수로 청해서 듣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어쨌든 저축에서 투자의 시대다. 이 얘기는 화두죠. 투자에 관심도 많으시죠? 네. 예, 투자는 다들 하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게 부자가 되려면 부동산 투자를 해라라는 거에 대해서 심지어 뭐 부동산 불패 신화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부동산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 뭐 이런 믿음까지도 하나 이렇게 너무 강해서 신화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이거를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 그 부동산을 가지고 이렇게 투자하신 분이 과연 정말 제대로 투자한 건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렇게 전문직 부부입니다. 전문직 부부인데 둘이 벌어가지고 한 1억 5천만 원 정도를 법니다. 이 부부가 그동안 이제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그 쌓은 자산이 현금, 이제 예금, 뭐 금융자산 전체 해서 그 전세 자금까지 해갖고요. 한 5억 정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살고 싶은 동네 가서 보니까 5억은커녕 5억 갖고는 웬만한 집 이제 전세도 그 겨우 얻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살고 싶은 동네에서는요. 그리고 그 평수나. 그래서 고민 끝에 어떻게 했냐면은 5억을 빚을 내고 5억을 갖고 있는 돈 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거기가 한참 막 그 우리나라에서 주목받는 지역의 아파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 소문이 이렇게 쫙 나 있었죠. 10억도 고점이 아니다. 12억까지는 더 끈이 간다. 다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던 소위 이제 부동산의 블루칩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억에 가까스로 계약을 하고 나서 5억이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더 오를 거니까 라는 생각에 이제 마음을 놓고 굉장히 기쁜 마음에 있는데 그 다음 날로 그 아파트가 이제 할아버지 혼자 사시던 데였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 그 자녀분들한테 계속 일주일 동안 전화가 오는 게 우리 아버님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잘못 팔았다. 잘못 팔았다. 절대 그렇게 팔 가격이 아니다. 좀 계약을 물러달라. 이렇게 일주일 동안 그 조르는 통에 이사 비용까지 그냥 이렇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까지 듣고 나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실제로 이제 집 산 지 딱 2달 지나서 시세를 확인해봤더니 집값이 정말 12억까지 올랐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2억이 훌쩍 뛴 거예요. 너무 기뻤죠. 근데 문제는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분들은 10억도 고점이 아니다. 조만간 12억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 끝에 5천만 원이 아니고요. 5억이라는 큰 거금의 빚을 과감히 이제 질렀던 거죠. 예.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이 이분들의 사례를 보면서 이분들이 과연 정말 어느 정도 합리적인 투자를 하신 거죠? 라고 했을 때 다소 좀 무리했지만 나라도 그랬겠다. 나라도 그랬겠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떠세요? 소득이 한 연봉 1억 5천 정도 돼요. 그리고 갖고 있는 돈이 5억 있습니다. 근데 10억짜리 아파트가 나왔는데 너무너무 살고 싶었던 아파트예요. 근데 조만간 12억, 13억 계속 오를 거라고 합니다. 저지르시겠습니까? 네.
과감하시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래서 12억까지, 13억까지 계속 오르기만 할 것 같았던 그 집이 지금은 이제 9억, 8억에도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돼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은 뭐 그 정도 이자쯤이야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 여전히 갖고 있는 게 잠시 조정일 뿐 계속 오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없다면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계속 부담하고 있거든요. 정말 괜찮을까요? 이게 투자입니까? 맞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오를 것이라는 전제만 가지고 한다면 예, 이분들처럼 뭐 이 정도 소득이고 이 정도 자산을 갖고 있으면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 한번 세게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그런 함정에, 투자 함정에 누구나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전제하셔야 되는 게 그겁니다. 12억, 13억까지 오를 수도 있지만 10억도 고점이 아니다. 라고 가정해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9억, 8억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상 내가 빚낸 돈만큼도 집값이 안 나갈 수 있다. 이런 가정도 분명히 해보셔야 됩니다. 오를 때와 떨어질 때 이 두 가지 모두 가정하시는 게 투자에 앞서서는 반드시 전제됩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이 투자를 하실 때 그 실패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나만 투자 안 하는 것 같은 불안함입니다. 남들 다 그 부자 된 것 같아요. 남들 다 부자 된 것 같고 남들은 부동산으로 펀드로 다 부자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만 거기 부자 대열에서 빠져가지고 소외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허탈해요. 보니까 주변에서는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내 연소득만큼 그냥 쉽게 버는 것 같습니다. 나만 빼고. 이런 허탈한 마음에 빠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 큰 맘을 먹죠. 과감하게 한번 행동에 나서 봅니다. 저질러 보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그 처음 하는 거니까 처음 하니까 아주 다 갖고 있는 돈을 다 그냥 투자에 올인하진 않아요. 처음엔 소액만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렇게 만약에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게임이 끝나버리면 차라리 다행인데 수익이 크게 나버립니다. 이게 이제 그를 시험하는 그 첫 번째 과제죠. 수익이 크게 나고 나니까 사람이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5천만 원 정도 여유자금이 있는데 그중에 좋아 500만 원 정도는 없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투자 이렇게 저질러 봤습니다. 그랬는데 정말로 소문대로 그게 굉장히 큰 수익이 났습니다. 100%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은 500만 원 했더니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됐죠. 그럼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꽁돈 500만 원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예,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 할 걸. 그렇죠. 예, 맞습니다. 5천만 원을 했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데 5천만 원을 했다면 이런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는 좀 아까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무슨 행동을 하냐면 예, 투자 규모를 늘립니다. 막연히 오를 것이라는 것에다가 배팅을 하는 거죠. 도박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규모를 늘려서 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도 또 그냥 조금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 수익이 조금만 나고 말면 사실 그 사람을 그 이성적으로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는데 문제 여기서 또 한 번 성공하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예, 투자 실패에 빠져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또 한 번 이렇게 투자에 성공하고 나면은 이제 투자 규모를 더 늘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빚을 끌어다가 하죠.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막연함에 그 의존해서 투자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펀드가 됐든 막연히 다 그렇대더라. 반드시 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이미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그거는 합리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한번 도박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전에 따져보셔야 되는 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우리 집 그 현금 흐름 따져보고 정말 내가 투자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이 흐름을 쫓아갈 수 있는 이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그걸 따져보시고 분석해보시고 그거에 맞춰서 투자 계획을 세밀하게 세워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겁니다. 아까 이제 연봉 1억 5천에 이 전문직 부부가 만약에 5억이라는 돈을 갖고 있습니다.
5억을 부채를 안 내고 5억을 전세를 구하고 그리고 1억 5천에서 그 5억 부채 내서 이자 갚느라고 매달 300만 원씩 그렇죠? 300만 원이 넘는 이자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데 그걸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게 아니라 꼬박꼬박 저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2년 후, 3년 후, 5년 후 예, 그 집의 이 재무 상황은 사실 그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원활하게 굴러갈 뿐만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투자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빚으로 해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이 불안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투자, 자신이 형성한 전체 여유 자금에서 정말 한 10% 20% 가량은 조금 더 수익이 높은 곳에 한번 내가 추구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해서 투자해볼 수도 있죠. 내 돈의 1, 20% 가지고 하는 것과 남의 돈으로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죠. 지금 뭐 한 12억까지 올라갈 거라고 했던 집이 8억 9억에도 거래가 안 되니까요. 사실은 어차피 우리 살 집이니까 잊자라고 하지만 잊혀지지 않죠. 그렇죠. 매달 은행에 빚 내면서 어떻게 그 돈이 잊혀지겠습니까? 실패 공식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건데요. 실패를 만회하려고 더 크게 한 번 합니다. 더 크게 한 판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정말 인생까지 망가졌다는 사람들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일 먼저 그 실패 공식에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서 좀 냉철한 가운데 정말 이기는 그 투자, 이기는 심리 이런 마음 상태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한데요. 그를 위해서 이제 우리의 그 현금 흐름을 잘 따져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상담이나 그 교육 과정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적금을 해야 되나요? 펀드를 해야 되나요? 요즘에 이제는 뭐 예적금을 하면 다 손해보는 거고 금리가 낮으니까 무조건 이제 펀드나 이런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정말로 적금을 해야 되나요? 펀드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많이 듣습니다. 어떠세요? 그 펀드 다 하신다 그랬는데 적금은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적금은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펀드 쪽으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뭐 집을 살 때나 집을 갈아탈 때 그럴 때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그렇겠지만 저도 그럴 땐 또 대출을 쓰고 나중에 또 대출을 갚는 데 주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에 쓸 돈은 일단은 빚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펀드 투자를 통해서 돈은 좀 중장기로 굴리신다. 이런 의미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적금을 계속 붓고 있었는데 그 이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걸 다 깨가지고 펀드를 가입했는데 지금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해서 손해보고 찾으셨습니까? 아니 그 찾지도 못하고 그 차이나 펀드 뒤늦게 타가지고 네. 지금은 쫄딱 망해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분들이 많죠? 요즘은 정말 질문 다양하게 듣는데 예전만 해도 적금 갖고 있는데 이거 다 깨서 펀드로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 많이 들었고요. 요즘은 또 만나기만 얼굴만 부딪히면은 중국 펀드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환매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참 이렇게 막 오를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열심히 막 쫓아가서 이 투자를 하다 보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아까 그 실패를 만회하려고 더 투자한다 이런 것도 있다고 하지만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정점에 달하면 이제 투자가 거의 안 이루어지다가 살짝 떨어져요. 살짝 떨어지면 사람들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공포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죠. 그때부터는 상승에 대한 기대심이 아니라 이제는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거죠. 공포심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그게 소위 투매죠. 그래서 그 오를 것이다라는 믿음하에 하는 것이 상승이고요. 투기고요. 그리고 투기를 했다가 어느 순간에 공포심에 휩싸여서 막 내던지는 것이 투매입니다. 사실 이렇게 자칫 그 냉철한 판단이 전제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 투기 대열과 투매 대열에 합류해가지고 휩싸여가지고 이렇게 아주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주 소중한 돈 이렇게 정말 허무하게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흔히 그 이자가 낮고 이렇게 저금리 시대에 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차대조표를 분석해 보시면서 정말 내가 쓸 돈을 빚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은지 따져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계획하고 계십니다. 예적금은 너무 이자가 너무 낮다.
너무 낮아서 이건 재미가 없다. 차라리 그 이자 낮은 그 이 대출을 활용하고 좀 더 길게 보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높이는 것이 수익 빼기 대출 이자 해서 전체적으로 나는 돈을 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과감하게 하시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이기는 싸움, 그러니까 이기는 심리 상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신이 합리적이고 아주 그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공포심에 휩싸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투매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조차도 냉철함을 유지하면서 인내심을 갖고 길게 보고 장기 투자한다? 이거는 사실은 거의 힘듭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반드시라는 전제하에 투자를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막연한 추측 속에서 투자를 감행하셔도 안 돼요. 그래서 재무 건전성, 안정성이 첫 번째로 돼야 됩니다. 이 안정성이 바로 그거죠. 어떠한 경우에도 빚내지 않을 구조는 먼저 확보해 놓고 투자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나의 어떤 돈 쓸 계획에 맞춰서 통장이 구성돼 있느냐. 이 투자가 그렇게 설계돼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 어떤 미래 재무 사건에 맞춘 투자 설계라든가 통장의 궁합 이거 맞추기를 잘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게 그겁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정말 그 이 예비 자금을 수시 입출 상품에 얼마나 잘 모셔두고 있느냐. 그리고 그 통장과 내가 수시로 쓰는 어떤 생활비 통장과 분리해 놓고 있느냐. 이 예비 자금을 이렇게 수시로 꺼내실 수 있는 통장에다가 그 생활비의 3배에서 6배 정도는 확보해 놓으셔야 이게 이제 가계의 유동성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없던 빚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을 확보해 놓기 위해서 이걸 해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은 그게 있긴 있는데요. 매달 3배에서 6배가 아니라 그때그때 변해요. 알고 보니까 뭐냐면은 생활비 통장하고 섞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자금이 아니고요. 일상자금이죠. 그래서 비상자금은 말 그대로 일상자금과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 생활비 통장과 구분해놓고 사용하고 있느냐. 1년 후, 2년 후, 3년까지의 재무사건을 명확하게 예측하고 계획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는요. 투자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투자는 3년 이상 봐야 돼요. 3년 이상 흐름을 보면서 내가 오를 때 팔 수 있는 거. 이게 투자입니다. 3년 이내는요. 옆에 누가 와서 어떤 대단한 전문가가 앞으로 주가 확실히 그 종합주가가 한 3천 갈 겁니다. 라고 유혹을 해도 믿지 마십시오. 어떤 누구도 맞출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사소한 변수에 의해서 정말 폭락을 겪을 수도 있는 거고 또 폭등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루하루 그렇게 롤러코스터 타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주식시장이요. 그래서 지금 3년 이내는 무조건 확정금리 상품을 가지고 지출 계획에 맞는 이 저축의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무리 예적금이 수익이 낮아도 원금을 까먹는 것보다는 수익이 높습니다. 절대로 원금 까먹는 투자 설계를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돈. 그리고 또 이거죠. 3년 이상, 5년 후에 쓸 돈, 10년 후에 쓸 돈을 3년 이내에 단기 적금을 하세요. 예금을 하시고. 이것도 돈을 까먹는 겁니다. 원금을 까먹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은요. 물가는 복리로 오릅니다. 복리로 오르거든요.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오른 만큼에 또 오릅니다. 복리로 오르는데 우리는 자꾸 짧게만 돈을 운영하시면 계속 단위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게 보면은 물가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르는데 우린 돈 운영을 벌어서 모아서 쓰고 갈수록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미래 설계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해보시라는 게 그겁니다. 3년 후, 5년 후에 써야 될 돈도 3년 이내에 단기 투자나 혹은 단기 저축에 의존을 하신다면 사실은 인플레이션을 쫓아갈 수 없다. 물가 상승의 리스크는 내 인생 전 과정에 있어서 나를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년 후, 5년 후에 마친 투자 설계, 이것도 가급적이면은 간접 투자 설계를 통해서 그것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3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적금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펀드를 드셔도 10만 원짜리 하면은 왠지 창피한 것 같고 그래서 가면은 한 30만 원짜리 이상 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70만 원을 그 펀드에 넣는데 자기는 한 2개 정도로 쪼개고 싶었는데 창피해서 그냥 하나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분산 투자하라는 얘기가 이제 막 되기 이전에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70만 원 한 상품에 올인을 하신 거예요.
사실 굉장히 불편하죠. 꺼냈을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렇게 막 그 요동칠 때는 이렇게 뭐 조금 이 조절을 하고 싶어도 조절하려니 참 이렇게 만만치 않고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2개도 아니다. 그거는 뭐 10개도 쪼갤 수 있고 7개도 쪼갤 수 있고 당신의 미래 계획에 맞춰서 다 쪼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했더니 정말 그래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특히 펀드 투자 같은 경우는 최저 한도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미래 계획에 맞춰서 쪼개셔야 돼요. 5만 원짜리 펀드 투자하면 어떻고 10만 원짜리 펀드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런 장기 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하나 다 쪼개서 거기에 꼬릿말 붙여서 투자 설계를 해 나가셔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투자 세계의 그 엄청난 변동성 그리고 어떤 그 이 글로벌 경제화 되면서 이 연관성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는 어떤 세계 경제 흐름, 이 변화 이런 데에서도 꿋꿋하게 멀리 내다보면서 장기 투자해 나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설계의 밑그림을 이렇게 그려 나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치밀하게 과학적으로 짜 나가는 과정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그 투자의 흐름이나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뭐 여러 가지 마인드, 이기는 싸움을 하기 위한 그 심리, 이 마음 상태를, 이 마인드를 잘 준비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신의 재무 구조가 얼마나 건전하냐, 안정적이냐, 그리고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얼마나 잘 구성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참여하신 분 그 중에 한 분의 투자 성향을 한번 이렇게 좀 살짝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3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2개 이상이 O다. 그러면은 상당히 위험한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오늘 여기에 답변하신 분이 네. 제가 지금 학생 입장이라서요. 이렇게 많은 돈을 펀드에 투자하지 못하고 용돈이 어느 정도를 지금 펀드에 투자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펀드를 하는 이유는 한 3, 4년 후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펀드를 투자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를 솔직히 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없을 때는 5만 원밖에 못 할 때도 있고 간혹 알바를 하면 좀 더 투자할 때도 있는데 이거 솔직히 그냥 돈만 놓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이거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지. 네. 그래도 막연히 투자하시진 않네요. 그렇죠? 예. 투자 기간도 어느 정도 설정해 놓고 어떤 자신의 어떤 목표도 정해 놓긴 했죠. 예, 네. 다만 이제 상품이 살짝 묻지만 네. 투자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전에 상품을 얘기하기 전에 봐야 될 게 1번 문항은 어느 정도 손실을 봐도 포기하지 않는다. 앞으로 몇 년 후를 보기 때문에 저도 또 투자액이 워낙 조금밖에 안 돼가지고요. 이제 포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럼 2번째 문항, 만약 여윳돈이 생긴다면 전부 투자한다. 전부는 아닐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지금 저도 여윳돈에 따라 조금 틀린데요. 여유 자본에 많이 생기면 반 정도까지는 좀 투자를 하고 싶어요. 계속은. 네. 그리고 3번째, 대박의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유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게 나가서 좀 풍족하게 살면 좋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약간은 대박을 꿈꾸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투자 성향이 어린아이 투자 성향 같아요. 어린아이 투자 성향.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갖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자꾸 들어가면은 원금 손실을 봐도 괜찮다 하는 정도가 사실 굉장히 낮죠. 작은 수준입니다. 그래도 포기 않고 계속 투자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윳돈이 생기면 전부 투자한다. 지금도 그것도 전제는 오를 것이다라는 대박이 전제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살짝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라는 그 위험에 대해서는 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심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요. 그렇죠? 굉장히 작습니다. 위험에 대한 자각 정도가. 그거는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5대5. 5대5 정도 생각하시고 포트폴리오 구성하셔야지 기대심은 크고 위험에 대한 거는 뭐 가끔 안 될 수도 있겠지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대박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박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수익입니다. 그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합리적인 투자, 성공하는 투자, 이기는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강의 너무 감사합니다. 궁금증을 오늘 정말 많이 이렇게 해소를 해주셨는데 아까
제 가슴에 왔던 거는 사실 제 얘기를 하시는 줄 알았어요. 첫 번째 그 펀드 투자에서 네. 6개월 정도 투자를 했을 적에 12% 정도 수익이 있어서 네. 아, 펀드라는 건 무조건 이 정도의 수익이 있구나 해서 일단 한번 수익을 챙겼어요. 그리고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 같은 네. 양을 투자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6%입니다. 네. 예, 제 얼굴에 지금 조금 낯빛이 안 좋은데 말이죠. 예, 오늘 들어보니까 아, 무조건 상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는 그 변동성을 얼마나 잘 인내하고 길게 가져가느냐, 이게 가장 그 투자에 있어서 그 성패를 가르는 뭐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강의 들으신 여러분들 잘 새겨서 건전한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경제를 제대로 읽는 힘뿐만 아니라 활용하는 힘까지 제한하는 4천만의 경제 읽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